2절 계속 진행할까요? 문제 하나 풀고 이론 요약 하나 하고 문제 하나 풀고 하는 게 좀 더 쉬우시죠? 아마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절 보면 국세부가 세법 적용인데 이번 챕터는 조금 쉬어가는 챕터죠.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게 중요한 챕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론 요약부터 잠깐 보자면 우리 페이지 14페이지에 1점에 국세부가의 원칙이죠. 이론 요약되어 있고 실질과세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과세.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국세부가의 원칙이 몇 개가 더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신의성실, 그 다음에 근거과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라고 해서 뭐 예전에 저 앞글자 따기를 그냥 실신근조로 이렇게 외웠었는데 별 뜻은 없고요. 그 다음에 세법 적용의 원칙에는 재산권의 부당침해 금지, 소급과세 금지, 그리고 제가 마지막 줄에 그 외에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 기업회계 존중 등이 있다고 되어 있죠. 뭐 그 두 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챕터는 크게 두 가지 배우는데 첫 번째 1점의 국세부가의 원칙, 실신근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점의 세법 적용의 원칙이라고 해서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 소급과세 금지,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 그 다음에 기업회계 존중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토픽입니다. 읽어보면 약간 우리 왜 도덕책, 윤리 시간에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있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뜬구름 잡기 같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드실 거예요. 실질과세부터 보면 이건 아주 쉽죠. 의의를 보면 법적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 실질에 따라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보면 동그라미 1번 거래 귀속에 대한 실질, 2번은 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 3번은 우회 거래 또는 단계 거래에 대한 실질이라는 게 있죠. 첫 번째 거래 귀속에 대한 실질과세부터 보자면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는 건 너무 쉬운 내용이고요. 이번에 보면 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과세가 있는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서 적용하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우회 거래 또는 단계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라고 해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둘리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걸로 본다. 아무리 이렇게 우회로 돌아서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면 당사자끼리 거래한 걸로 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조세 법률주의와의 관계가 되어 있는데 실질과세야. 그러니까 우리 형식하고 실질이 대립한다고 치죠. 형식이나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면 A인데 그 실질이 B한테 가 있어요. 그럼 국세법은 우리 형식이나 법률 관계랑 관계없이 그냥 실질에 따라서 B한테 과세하겠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인데요. 그러면 A는 법률상의 주인이고 형식상 주인인데 실제 주인이 B라고 하면 법률하고 실질이 서로 괴리가 있어서 우리 법률을 막 위반해버려도 법률과 관계없이 실질로 과세한다는 게 법률을 약간 무시하거나 법률을 위태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조세 법률주의와의 관계인데 내용을 보면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대해서 해석하여 적용할 경우는 우리 법률에 따라서 모든 걸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에 따라서 하니까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가 안 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 법률주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이게 조금 어렵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 좀 복잡하니까. 근거과세부터 보자면 이것도 쉬워요. 의의 보면 실질조사의 원칙,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과세표준의 조사 결정은 그 장부에 따라서 하라는 소리니까 아주 간단한 소리고요. 이번을 보면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납세자가 장부를 잘 잡고 있고 그 장부가 뭐 특별히 허위가 아니라면 모든 걸 국가가 조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조세감면의 사후처리라고 해서 의의를 보면 국세, 감면식,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우리 합병일 때도 그렇고 뭐 보면 어떠한 자산을 몇 년 동안 처분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세감면의 사후 처리고요. 이러한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 또는 징수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조세 감면 사후관리의 사례에 동그라미 1번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의 매각 제한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같은 것들이 전형적으로 조세관면의 사후처리입니다. 우리 그러면 위에 있는 신의성실 좀 설명드려볼까요? 신의성실이 약간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참고로 신의성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아무리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신의성실은 한마디로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납세자를 보호하는 건데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는 책에서만 나와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이 일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옛날에 공부할 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책에서만 나오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의보면 납세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함이라는 소리인데요. 이것만 봐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납세자의 신뢰 이익 보호 요건 뭔가 지금 보호해 준대잖아요. 그 요건을 보면 첫 번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시가 있었어야죠. 자, 보면 이번에 나는 갑이에요. 갑이 을한테 A를 판매했습니다. A를 판매했는데 우리 회사 창립 이후로 A라는 건 처음 팔아본 거예요. 이게 그러면 부가세가 과세야? 과세가 아니야? 헷갈린 거죠. 처음 팔아보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회계사 세무사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다 내용이 다르고요. 네이버 아무리 검색해봐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관할 세무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김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김 과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비과세죠. 라고 나한테 공식으로 얘기해줬다고요. 그럼 나는 관할세무서 김 과장 미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 안 낸 거예요. 근데 1년 후 갑자기 이 담당 과장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지방국세청에서 관할세무서보다 더 위에 있는 지방국세청에서 저기 왜 A를 세금 안 냈죠? 그거 과세인데요? 이상하네. 당신은 왜 A 세금 안 냈어요?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요. 내가 처음 판매한 재화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비과세인지 헷갈렸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담당 과장한테 관할세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건 당연히 비과세죠 라고 해서 나는 그 사람을 믿었죠. 근데 한 1년이나 2년 후에 갑자기 이 사람이 자리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저 상급단체에서 너 A는 왜 과세였는데 세금 안 냈냐라고 했어요. 나 그러면 세금 내야겠어요? 안 내야겠어요? 내야 하는 거죠. 근데 안 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신의성실 원칙입니다. 나는 그냥 과세 공무원의 말을 그대로 따라갔을 뿐이고 그 사람한테 규칙 사유가 있으면 있었지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나는 뒤늦게 이게 과세라는 게 판명돼도 끝까지 세금 내지 마라가 바로 납세자를 보호하는 신의성실 원칙으로서 책에서만 나오는 거고요. 현실은 당연히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 그 박사과정에서요. 이런 걸 논문으로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신의성실 원칙으로 국가랑 납세자가 싸움이 붙으면요. 납세자가 승소할 확률은 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책에서만 나오는 거지 1년 후라도 다른 공무원이 너 A 과세였는데 왜 세금 안 냈어라고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세금을 내는 게 우리나라 납세 의무자들의 현실이죠. 이건 책에서만 나오는 거라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번부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시. 그때만 해도 나한테 노란색으로는 과세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2번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서 나는 규칙 사유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 믿었거든요. 아니 관할 세무서 김 과장을 믿어야지 내가 그럼 누구 믿어요? 네이버를 믿어요? 자, 3번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서 세무상 처리했죠. 그 당시에 세금을 냈다 안 냈다? 나는 안 냈다. 근데 4번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 이게 위법이 아니라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A는 과세였어야 돼요? 비과세였어야 돼요? 과세였어야 하니까 이게 위법이 아니라 적법한 처분을 하면 나의 이익이 침해가 돼버리죠. 왜냐하면 나는 노란색 믿고 세금 안 냈는데 이제 와서 세금 내라고 하면 나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한마디로 끝까지 세금을 낼 필요 없다가 바로 신의성실 원칙인데 이건 언제나 패소한다는 거. 2점으로 내려오면 세법 적용의 원칙이죠. 재산권의 부당 침해 금지,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걸 금지해야 하고, 의의는 조세 법률주의를 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급과세 금지죠. 내용을 보면 소급 입법의 금지와 동그라미 2번 해석에 관한 소급과세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1번을 보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서 소급하지 않은 성립이에요. 성립. 이따가 제가 3절에서 성립과 확정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텐데 이거 성립입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50기가 됐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2015년 1월 1일자부터 세율, 법인세율이 최고세율 22%가 아니라 30%로 뛰어버리죠. 그러면 2014년까지는 다 이 법인세가 12월 30일자로 성립됐기 때문에 과거 지난 50년치를 다 갑자기 30%로 소급과세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2번 해석에 관한 소급과세 금지죠.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 횡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소리고요. 예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부진정 소급과세죠. 이거는 진짜 과세는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진짜 소급과세는 인정 안 된다면서요. 근데 얘는 진짜 소급과세가 아닌 부진짜 소급과세가 아니라 부진정 소급과세입니다. 이거는 소급과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정이 돼요. 내용을 보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입법하여 이미 지난 전기가 아니라 아직 단기니까 이미 지난 단기 중에 발생한 소득에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의 입법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2015년 1월 1일자부터 법인세법을 22%에서 30% 올린다면 2014년 이전 건 건들 수 없다고 했는데 2014년 중에 세법이 개정되면 2014년 1월 1일자부터까지 건드는 것은 이거는 소급과세가 아니죠. 이건 진짜 소급과세가 아니니까 부진정 소급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유리한 소급과세는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자에게 이걸 소급해버리면 오히려 유리해질 경우는 유리한 규정은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2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리 빨리 문제 몇 개만 풀고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네요. 1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한테 납세 의무자를 세법을 적용하라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대로 하라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3번,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는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모든 부분이 아니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당연히 결정서에 명시를 해야 나중에 여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4번,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 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라는 소리고요. 5번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은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해라. 이거 아까부터 계속 그런 말 나오는데 국세기본법이 원래 개별세법에 우선해서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보시는 실질과세 원칙의 경우는 개별세법에 특례 규정이 있고요. 그러면 개별세법이 국기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니까 이제 5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소급과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기본법은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이외에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라는 거 있다고 그랬고요. 이번에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입법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점으로 가야지 확정 시점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은 오답이 됩니다. 3번, 부진정 소급 입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통상의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납세자의 구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4번에 개별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 입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세 공평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한 번 정도 3번, 4번은 확인하셔야 할 문장들입니다. 5번에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 또는 신뢰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일정한 경우에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5번까지도 한 번 정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국세부가와 세법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리상해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아까 우회 기억나시죠? 우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2번 신뢰성실의 원칙은 세무 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고요. 4번 근거가세의 원칙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장부를 빚이 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에 의하여 수익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추정하여 가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가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 혹은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성립한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맞죠? 성립입니다. 성립한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서는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5번 문제 좀 볼까요? 페이지 16페이지죠? 16페이지 5번 문제.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본 2014년 기출문제입니다. 1번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법 해석의 기준에 따라서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세무서장이 빠져야겠네요. 2번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게 지금 그 중장기 운용계획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데 이거 국무회의까지 거치는 건 아니어서 이번도 틀린 설명이고요. 3번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 징수, 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고 해서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4번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 그 확정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확정이 아니라 성립이라고요. 계속 나오고 있는 오답이죠. 5번 국세 공무원은 국세의 과세 표준을 경정할 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기업회계가 아니라 세법, 세무회계가 좀 더 앞서게 돼 있으니까 5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18페이지에 3절의 납세 의무인데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토픽이죠. 이 3절부터 이해를 못하시면 뒤에 내용들이 다 헷갈리게 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나 그 18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 있죠? 이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이거 대단히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도록 합니다.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입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흔히 앞글자를 따서 이걸 성확소라고 외웠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이제 우리 국세기본법이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간도 태어나서 성장하다 죽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성장 단계에 있죠. 그러니까 성장 단계라는 게 키가 더 큰다는 뜻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키는 안 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공부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세법도 일단은 태어나요. 이게 성립입니다. 성립. 그 다음에 성장하죠. 이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멸, 죽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요. 이렇게 말하면 더 헷갈리니까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성립은 나 국가에 낼 게 있구나. 낼 게 있음.
근데 이거는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낼 건 있어요. 이게 얼마임?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의 의무가 확정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겠어요? 냈음. 자, 조금 이해되세요? 근데 그래도 안 될까봐 이거 하나 준비해 왔어요. 기간과세로 예를 들게요. 기간과세. 기간과세로 예를 들게요. 기간과세가 뭐냐고요? 우리 항상 공부하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기간과세잖아요. 어떤 기간이 딱 지나면 자동으로 나 세금 낼 게 있구나. 자, 우리 법인세를 예를 듭니다. 법인세. 예를 들어서 법인세. 법인세는 언제가 되면 언제가 되면 성립이 돼요? 문제긴 15년 12월 31일이 딱 되면 나 올해 2015년 거 법인세 낼 거 있구나. 근데 이날 바로 내가 얼마 내야 할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 낼지는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그러면 언제 내가 얼마 낼지 확정되냐면 2016년 3월 31일자로 세무조정 딱 완료하고 국세청에다가 딱 신고하면 나 뭐 100억을 내야 하는구나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임이 확정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부분 법인은 그날 바로 세금을 확정까지 해서 납부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납부하는 순간 소멸됐구나. 납부 의무가 소멸됐구나. 자, 우리 조금 헷갈리면 날짜를 바꿔드릴게요. 3월 29일 날 신고할 수도 있어요. 100% 우리나라 법인들은 미리미리 법인세를 신고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월 28, 29, 30, 31일 날 막 폭발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3월 29일 날 신고하더라도 뭐하러 3월 29일 날 세금을 미리 내죠? 세금 미리 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한 이틀 후에 3월 31일자에 세금을 딱 내버리니까 3월 31일을 3월 31일일 수도 있고 3월 29일, 3월 31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납부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성확소. 성확소는 무조건 기억하셔야죠.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2015년 12월 31일자로 한기가 끝났으니까 법인세가 성립됐는데 이번에는 내가 신고를 좀 안 할까? 이거 신고해줘야 하잖아요. 얼마라고. 신고하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나 이번에 좀 도망 다녀봐야겠다. 그러면 이거는 신고가 안 된 상태니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누가 나서죠? 국가가 나서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정해준다고 하죠. 경정하고 결정은 엄청 차이 나는 거 아시죠? 결정은 원래 우리나라 세금은 내가 신고해야 얼마인지 확정이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막 도망 다니고 있으면 국가가 와서 너 세금 얼마다라고 알려주는데 요거를 결정이라고 하고, 경정은 당초에 신고했던 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세금을 바꾸는 거, 고칠 경자 써가지고 경정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건 결정이에요. 결정. 성립된 국세를 내가 확정시키지 않고, 즉 신고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면 국가가 나한테 와서 결정을 해주는데 그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불러요? 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이걸 바로 그 유명한 제척기간이라고 하죠. 제척기간, 우리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은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올해 또 개정된 15년짜리 또는 평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가 확정을 시켰든 국가가 나한테 결정을 했든 이제 세금을 내기만 하면 되는데 세금을 안 내고 도망 다니고 있어요. 이걸 무슨 기한이라고 해요? 이걸 소멸시효라고 하죠.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짜리인데 최근에 10년짜리 하나가 생기면서 5억이 넘어가는 세금은 10년 동안 국가가 나를 쫓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100억대 자산을 상속해 줬는데 이거를 국가한테 신고하지 않고 도망 다니고 있으면 몇 년 동안 도망 다녀야 할까요? 최대 25년을 도망 다니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증세는 포탈의 우려가 있으니까 최대 15년이 가능하거든요. 아버지한테 딱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딱 재산을 받으면 성립은 됐는데 얼마라고 신고하지 않고 15년 동안 일단 도망 다니셔야 하고요. 15년 동안 도망 다녀서 성립은 안 됐다고 치더라도 국가가 나한테 14년 11개월 차에 확정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14년 11개월 차에 확정시킬 수도 있어요. 뭐를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그러면 그날부터 또 거의 이거 5억 넘어가면 10년이니까 이날부터 또 10년을 도망 다녀야 하니까 결론적으로 아버지한테 상속받으시면 약 25년은 도망 다니면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일단은 나 같으면 그냥 세금 내고 편히 살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해줄 재산이 없다. 참 가슴이 아프다는 거. 18페이지 아래에 있는 그림 설명드렸으니까 아주 중요한 그림이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요. 우리 넘겨보면 19페이지부터 일단 이론 요약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1번의 납세 의무의 성립이죠. 의의 보시면 세법의 특정 과세 요건 충족하면 납세 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데 추상적인 납세 의무라고 했어요. 기간과세, 지금 설명드린 게 딱 기간과세죠. 법인세는 사업년도 종료일인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상하는 때고요. 소득세는 12월 31일이고 부가세는 1기는 6월 말, 2기는 12월 말이죠. 근데 수입재가에 대한 부가세, 즉 부가세 중에서 재화를 수입하면 그날이 아니라 세관장한테 수입 신고를 하는 데니까 이항이면 수입까지 기억하시면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요것만 아셔도 참 훌륭한 건데 짜증나게도 시험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수시부가하고 성립시기 예외 규정까지 건드렸으니까 요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수시부가는 상속만 개시되면 성립되고요. 증여만 딱 취득하면 성립되고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만 하면 성립이 되고요. 증권거래세는 해당 거래가 확정되면 종부세는 6월 1일 날 자동으로 성립되고요. 교육세, 농특세는 본세 따라가니까 본세가 성립하면 얘도 성립되고요.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과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때 또는 과세장소를 입장하거나 과세 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 행위를 한 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립시기 예외 규정이라고 해서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서로 주고받을 때 바로 성립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 됩니다. 특히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중간연합하는 소득세 법인세, 우리 다 6월 30일자죠. 중간연합하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세는 중간연합기간, 즉 6월 30일 아니면 우리 소득세, 부가세 같은 경우는 3월 31일이겠죠. 예정신고기간, 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한 사유가 발생할 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넘겨보면 이번에는 납세 의무 확정이에요. 확정. 의의 보면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신고납부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부과해 주는 게 아니라 신고납부 제도입니다. 의의를 보면 세액을 납세 의무자의 신고로 확정하는 거고 무신고면 국가가 결정이나 경정한다고 되어 있죠. 부가가세 제도는 납부할 세액을 과세관청의 처분에 따라 확정하는 겁니다. 즉 가만히 앉아있으면 국가가 나한테 알아서 너 이번에 얼마 내라고 고지서를 날려주는 건데요. 세목을 보면 다 신고납부, 법소부,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 대부분 국세인데 여기에 비해서 부가가세 제도는 상속증여세, 종부세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종부세 내가 신고해버리면 6월 1일자로 가만히 고지서 기다리지 말고 신고할 수가 있고요. 실은 상속증여세도 우리나라에서는 1차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알아요? 상증세 뒤에 배우겠지만 상속세는 언제까지죠? 아버지 돌아가셔서 내가 재산 받으면 언제까지? 그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 얼마 받았다고 신고하게 돼 있고요. 증여세도 그달 말일부터 3개월까지는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1차적으로는 내가 얼마 받았다고 신고하면 국가가 뒤늦게 확정을 시켜주는 거니까 상속증여세도 반쪽짜리는 신고고 반쪽짜리는 정부 부가가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확정 주체를 보면 신고납세 제도는 납세 의무자, 부가가세 제도는 과세관청이고요. 확정 절차는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면 확정이 되고 부가가세 제도는 국가가 조사 결정하고 납세 고지서를 날리게 되어 있죠. 확정 시점을 보면 신고납세 제도는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할 때, 부가가세 제도는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할 때고요.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 의무, 신고납세 제도는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세 제도는 과세표준의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부가가세 제도가 왜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주의를 보시는 것처럼 부가가세 제도도 일단은 법정 기한까지,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동시에 일단 세액을 1차적으로 납부를 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런 신고가 세액을 바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가가 다시 정확히 국가가 그 세금을 나한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가가세 제도 1차적으로 얼마 정도라고 신고는 국가에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이런 것도 과거에 많이 물어봤어요.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돼 버리는 국가 세금이 있는데 성립이 곧 확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면 그게 성립이자 확정. 그 다음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도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할 때, 돈 주고받을 때 성립도 하고 확정도 금방 금액이 언제인지 알 수 있죠.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그 다음에 중간연합하는 법인세도 그냥 바로 중간연합 기간이 6월 30일이 끝나면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되는 거죠.
이점에 보면 납세 의무의 소멸인데요. 이게 제일 쉽죠. 국가에 세금 내버리는 거예요. 자, 왼쪽 세로는 조세채권의 실현이라고 해서 국가가 성공한 거고요. 오른쪽 세로는 조세채권의 미실현이라고 해서 국가가 결국은 실패한 거죠. 자, 성공한 것은 국가가 납부를 받거나 아니면 충당 상계라고 해서 그냥 납부 받거나 아니면 국가가 나한테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그와 동시에 충당하거나 상계하면 되는 건데, 오른쪽 세로는 국가가 결국은 포기하거나 실패한 거죠. 별로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케이스인데요. 1번 보면 부가의 취소, 이미 유효하게 성립까지 된 부가처분의 성립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해서 이게 조세채권의 미실현, 국가가 실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국세 부가 제척기간의 만료. 안타깝네요. 여기까지 끝나버렸어요. 국가가 결국 실패했죠. 또는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이것도 국가가 결국은 실패한 케이스들이 되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에 풀죠. 뒤에 나오는 페이지 25페이지인가요? 24페이지. 또 한 번 이론 요약을 보면 우리 나온 김에 같이 볼게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과세권자, 국가 등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해서 부과권이나 형성권이라고 부르죠. 자,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상속세나 증여세는 사기, 부정행위 또는 무신고, 거짓신고 등 이건 15년이고요. 신고를 하긴 했는데 작게 신고했으면 10년간 국가가 나한테 세금을 확정해 줄 수 있고, 일반 국세의 제일 위에가 올해 또 개정이 됐죠.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는 15년 동안, 그 다음에 사기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는 10년, 아예 무신고해버리면 7년, 그 다음에 신고하긴 신고했는데 조금 신고했으면 5년,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이거는 양도소득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증여세를 따라가서 뭐 10년, 15년짜리가 되겠습니다. 상증세 제척기간 특례라고 해서 정말 무서운 제도인데, 다음의 사유는 상속이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상속세가 부과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는 워낙 많이 우리가 포탈하다 보니까요. 내가 상속세를 안 낸 지 30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문제가 없는 건데, 국가가 실은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 상속이라는 사실이 있는지 몰랐는데, 뒤늦게 야, 너 아버지한테 상속받았다며? 그게 30년 넘었다면서 너 아직도 발 뻗고 자면 안 돼? 내가 국가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 내가 너한테 그 국가를 세금을 확정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규정은 한마디로 평생 아버지 돌아가셔서 나한테 상속받았는데 내가 세금 신고하지 않으면 나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세금에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을 국가가 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번 제3자 명의, 2번 등기등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번 국외상속증여, 4번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5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 수익한 경우, 이런 것은 안날부터 1년이니까 그냥 평생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복청구 제척기간 특례라고 해서, 자, 국세기본법 간사헌법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명의되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이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니까 이것도 결국은 국가가 나한테 죽을 때까지 확정 안 된 걸 확정시킬 수 있다는 뜻이고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른 경정 청구가 있으면 그 경정 청구일부터 2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라는 게 이루어지면 그 종결된 날부터 1년 동안 불복 청구의 제척기간 특례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하겠죠. 내가 지금 성립만 됐는데 국가에다가 세금 신고 안 하고 있으면 언제부터 국가가 나를 5년, 7년, 10년, 15년을 쫓아다니냐는 소리인데요. 일단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상속세랑 증여세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7년, 10년, 15년이고요. 종합부동산세, 인지세는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는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그 다음에 법정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한에 어떤 다 그 다음 날 정도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점의 국세 징수권의 수면시 완성이죠. 의의를 보면 국가가 징수권을 5년 또는 5억 이상이면 10년으로 재작년인가 작년에 개정이 됐었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고요. 보면 중단사유, 이 소멸시효라는 거는 중단사유하고 정지사유가 있는데 4년 11개월 동안 세금 확정된 것을 안 내고 피해 다니고 있는데
4년 11개월 차에 거짓말처럼 국가가 나한테 납세 고지서를 딱 날려버리죠. 아니면 독촉, 빨리 내라고 독촉하죠. 아니면 교부 청구나 압류 같은 걸 해버리면 그때까지는 제로 베이스가 되고요. 다시 4년 11개월 차부터 또 제로로 5년 동안 피해 다니니까 이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어서 우리 납세자한테는 여간 불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정지 사유는 뭐냐면 국세 징수거래 행사를 유예한 기간 동안에 소멸시효가 잠시 정지되고 또 이어지는 거니까 중단하고 정지는 완전 달라요. 자, 잘 보세요. 내가 세금을 국가에 안 내고 5년 동안 제대로 도망 다녀가지고 결국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5.5년 차, 5.5년 차, 즉 5년 6개월 차에 국가에 발견이 된 거예요. 국가가 나한테 그러겠죠. 야, 너 옛날에 세금 안 낸 거 지금이라도 내. 나는 국가에 뭐라고 하면 돼요? 안녕, 소멸시효 완성이야. 나는 5년 참았으니까, 5년 동안 널 잘 피해 다녔으니까 넌 나한테 세금을 걷어갈 수가 없어. 자,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 내가 성공한 것 같죠? 갑자기 국가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나를 피해 다녔던 5년 5개월, 5년 6개월 동안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모르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 보세요. 그때는 내가 동그라미 2번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이었어. 즉 내가 1년 동안은 너한테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국가에다가 딱 공적으로 신고하고 나는 징수유예를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1년 동안은 거둘 수 없었어. 너는 결국은 5.5년 동안 도망다닌 게 아니라 나를 이 기간을 빼고 4.5년 동안 도망다닌 거야. 너 아직 5년 소멸시효 완성 안 됐구나? 라고 해서 국가가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우시는 정지사유는 다 기간으로 끝나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기간으로 끝나는데 그 기간 동안 국가가 나한테 잠깐 세금의 징수를 유보한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은 도려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 사유는 4년 11개월 동안 피해 다니다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고지서를 받아버리면 다시 중단이 되고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하는 건데 정지 사유는 이 기간만 쏙 도려내기 때문에 뭐 제로 베이스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만 소멸시효가 잠깐 멈추는 제도입니다. 공부하기 좀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정지 사유는 다 기간이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기산일, 자 우리 소멸시효 기산일은 신고 납세 제도라면 신고한 해당 세액은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다음에 무신고했으면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다음에 부가가세 제도도 역시나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그 다음에 인지세도 마찬가지고요. 법정 신고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볼까요? 소멸시효 기산일로 소급하여 세액 등이 모두 소멸됨, 즉 정부는 결손 처분을 해야 함. 이것도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밑에 표에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제척기간이 지나버렸으면 끝까지 뭐가 안 된 거예요. 세금이 얼마인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국가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얼마 손해봤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확정이 돼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거꾸로 확정된 세금을 5년이나 10년 동안 국가가 나한테 못 걷어간다면 결국은 국가는 확정된 세금만큼 이번에 손해본 거죠. 그래서 그거 확정된 세금을 없었던 걸로 마이너스를 쳐야 합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결손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정도 안 됐으면 결손 처분을 할 필요 없고요. 확정됐는데 나한테 걷어가지 못했으면 그때는 결손 처분이라는 걸 해야죠. 국가가 손해봤으니까. 자, 3번에 보시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를 얼른 읽어드리죠. 의, 하나는 부가권의 종속기간, 하나는 징수권의 불행사기간. 대상은 하나는 국세부가 형성권, 하나는 징수권 청구권. 그 다음에 기간은 5년, 7년, 10년, 15년 또는 안날부터 1년이니까 평생도 갈 수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소멸시효는 5년이고 5억 이상은 10년. 근데 기산일은 부과할 수 있는 날, 얘는 징수할 수 있는 날. 중단과 정지라는 게 얘는 없고요. 오른쪽 세로는 있죠. 그 다음에 소급표는 둘 다 소급표와 결손 처분은 제척기간은 둘 다 없고요. 결손 처분이 불필요한데 거기에 비해서 국세 징수권은 소급표도 있고요. 결손 처분도 해줘야 한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3장 내용은 그냥 이게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절 내용은 요거 말고 더 이상 공부하실 것도 없으니까 요 그림 잘 기억하시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 몇 개 좀 풀어보죠. 페이지 21페이지인가요? 21페이지 4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4번 문제 21페이지입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증권거래세의 납세 의무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된 때에 성립한다. 맞는 말이죠. 2번 납세 의무자가 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가가치세는 확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성립은 됐어도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권자가 국세 부과권에 의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게 되는 거죠. 3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뭐 별다른 게 없이 바로 성립이 되는 경우고요. 기간이 종료되면. 그 다음에 4번 보면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자, 중간 연합하는 법인세만 그렇죠. 우리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그래서 오답이 되는 거고요. 5번에 부가가세 방식 조세의 수정신고는 조세 채무 수정하는 효력이 없으나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 수정신고는 조세 채무를 수정하는 효력이 있다. 이거는 뒤에 나오는 수정신고하고 경정신고까지 배우시면 좀 더 쉽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5번 문제 좀 풀어보죠. 페이지 22페이지 5번 문제. 납부 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 중단되거나 부가가 취소된 때에 소멸한다. 여기 있죠? 소멸사유. 그 다음에 2번 보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5년 우리 상증세는 15년까지 가능하죠.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가로 열고 5억 이상이면 10년으로 최근에 얼마 전에 개정됐었죠. 그 다음에 4번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판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행할 수 있다. 5번 납세고지의 사유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에 새로 진행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6번 문제죠.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는 결정 경정을 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2번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한 국세 부가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세액을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이 되고요. 3번에 종부세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 의무 성립한 날부터 바로 기산이 되고요. 4번에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죠. 얘는요.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번이 오답이네요. 5번.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상속이 있은 날부터 15년이 아니라 이거는 1년이죠. 있은 걸 안 날부터, 있은 날이 아니라 있은 것을 국가가 안 날부터 1년. 그래서 5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7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가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5억 이상이면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맞는 설명이죠. 2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부세는 제외고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 부가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그렇죠. 신고가 안 들어왔으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이 되는 거고 이 경우 중간연합 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3번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납부최고, 납세담보의 제공, 교부청구의 사유로 중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납부최고, 납세담보 제공이라는 납세담보 제공은 그 중단 사유가 아니니까요. 이건 틀렸네요. 그렇죠. 4번에 소멸시효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정지 사유,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있었고요. 다만 이러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 정지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는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4번도 옳은 설명이고요. 5번 원천 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 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 고지한 원천 징수 세액 또는 납세 조합 징수 세액에 대하여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 기산되고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1번 납세 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이자 상당액이 또 그대로 효력을 미쳐서 결국은 국가가 마이너스 처분을 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3번 아까 배웠네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 정지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세무서장은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및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결손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소멸시효는 그런 게 있는데 제척기간은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4번이 오답이죠. 5번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명의되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죠.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다.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9번 문제 하나만 풀고 이번 챕터 마치겠습니다. 9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의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확정된 날에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법정 신고기한이죠. 3월 31일 확정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3월 31일에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요. 2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수시 부과결정하는 경우 고지한 당의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 진행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소멸시효가 완성된 납세 의무는 과세당국이 결손 처분을 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이거는 소멸시효는 장래에 향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요. 완성된 시점에서 과거로 소급해서 소멸이 되는 거죠. 장래가 아니라. 4번의 채권자 대의소송 진행 기간 중에는 징수권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하고 채권자 대의소송이 치하된 경우에도 시효 정지의 효력은 유지된 게 아니라 효력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5번에 보면 주된 납세 의무자의 국세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더라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된 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효력을 미치죠. 제2차 납세 의무자한테도 이런 효력이 그대로 미치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챕터 마치고요. 우리 또 잠시 쉬었다가 4절 남았던가요? 4절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